네, 안녕하세요. 숨을 연출한 윤재호 감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날에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2년차 장례주사 유재철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필름으로 담아 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객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분들이신데 영화가 다루고 있는 얘기가 되게 넓고 또 깊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도 만드신 분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문도 좋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도 같이 나눠주시면은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숨은 이제 개봉을 해서 관객들 계속 만나고 있고 윤재호 감독님과 또 이제 장례주사님 같이 관객분들 함께 만나고 있거든요. 오늘 보신 작품이 또 좋았고 오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으셨다면 또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혹시라도 뭐 SNS 통해서 영화 보신 소감 같은 거 나누시는 취미를 가진 분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또 올려주시면 영화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러닝타임이 길지가 않은데 영화 끝나고 나서 영화 상영 시간 이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라서 아마 돌아가시는 길에 특히 오늘처럼 마무리 소생하는 봄날에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늘 영화 개봉하면 또 다시 이렇게 만드신 책이에요. 엔딩노트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천천히 좀 펼쳐보시면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드신 그런 귀한 책이거든요.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영화의 의미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호 감독님, 저는 감독님 전작들을 다 봤는데 계속 이렇게 극영화와 또 다큐멘터리를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인터뷰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숨이라는 다큐멘터리 작품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숨이라는 작품은 이제 2017년에 그 제 어머니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보았던 이제 장례 지도사님, 그래서 그분을 이제 멀리서 지켜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 장례를 이렇게 고인을 모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그분의 머릿속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무슨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고인들을 모시는 일을 할까? 그런 이제 궁금증에서 일단 시작했고요. 그러던 과정에 이제 그 장례식 날 아침에 새벽쯤이죠.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파지를 줍는 한 어르신을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문득 생각든 게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어진 그런 물건을 이렇게 주워서 어딘가에 가져다 줘서 거기서 나온 어떤 물질로 다시 생계를 이어가시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는 우선 태어나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갈까부터 시작해서 그럼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런 다양한 생각에서 이제 프로젝트는 시작됐고 그런 과정에서 장례지도사님과 파지를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 처음에 2017년에 기획을 해서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러다가 제작사 대표님께서 그러면 유재철 선생님을 알고 있으니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던 거고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송혜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알게 된 남인영 작가님, 그래서 아침마당 작가님인데 그분께서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유품정리사 김세별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고 파지를 줍는 어르신은 이제 제작사 대표님의 동네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마침 이제 촬영에 협조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숨이라는 작품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근황이 안 궁금할 수가 없어서 그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감독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뭐 잘 지내고 계시고요. 계속 자신의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꿋꿋하게 바지를 계속 주우면서 그냥 하루하루 잘 생활을 하시고 사실 이제 집을 하면서도 몇 관객분들이 되게 오히려 바지 줍는 어르신을 되게 나약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바지를 줍는 할머니 그리고 문인산 선생님의 일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분이 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오히려 더 삶의 긍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특히 어떤 환경을 떠나서 자신이 그냥 생활하면서 스스로 밥을 해먹고 내 할 일 하면서 그러면서 떠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분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헤쳐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 저는 그분께 오히려 또 삶의 긍지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유재철 장례 지도사님은 뭐 알고 계신 관객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책도 출간하셨고 또 방송에도 얼굴을 보여주셔서 하지만 또 영화 작업은 처음이셨잖아요. 윤재혁 감독님께 제안받고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완성된 작품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출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찍는 줄 몰랐어요. 그냥 밥 먹을 때도 들어오고 잠잘 때도 카메라를 가지고 막 들어오시는데 그 많은 장면들 중에 한 20% 30%가 다 안 담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여러 장면을 찍어갖고 그걸 구상하셔서 그걸 이렇게 어떤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 내신다는 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례지도사가 이렇게 대접받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32년 전에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다 천시하고 막 이런 직업이었는데 이렇게 제 하는 일을 쭉 잘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드라마나 뭐 여러 군데 이제 장례지도사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죠. 네. 오늘 그 객석에 또 귀한 영화에 출연진 한 분이 또 계신데 잠깐 일어서가지고 인사해 주시면은 인사만 살짝 해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지도사님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니죠. 울렁증 있어서 저 사람은 나오면 뭐 어떻게 무대 해야 돼요? 앞으로는 안 모시고 아, 그래요? 자리에서만 살짝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저하고 밥 먹을 때 그냥 들이대가지고 글쎄 뭐가 좀 있는지 알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막 들이대셔갖고 저희 두 사람이 또 이제 요걸 좋아해요. 그때 좀 곡차를 좋아하는데 그걸 마시다가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을 안 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게 뭐 꽤 한 3, 4분 되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잡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후반부에 두 분 대화 나누시는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장면 오래 기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출발이 2018년도, 17년도였으면 거의 한 7, 8년 걸려서 작품이 완성이 된 거고 지도사님 말씀처럼 꽤 많은 분량을 그리고 각자 다른 3인의 일상들을 따라가면서 찍으셨을 거면 편집 과정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서 편집해서 완성본으로 만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편집이 이제 상당히 어려웠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버전만 해도 20개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어떤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그 이제 원점으로 들어가서 어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지를 줍는 할머니랑 유재석 선생님, 김세배 선생님, 유품정리사, 장례지도사
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중심으로 잡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어떤 삶,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군가는 언젠가는 어쨌든 모두가 다 떠나야 되는 운명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떠나기 전까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남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유품정리사의 이제 가득 채워진 물건들로, 그리고 그분은 그래도 그 상도 타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그렇게 떠나시는 걸 보면서 되게 정말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남긴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사실 남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에 남긴다는 것이고, 그 기억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의 생이 아니라 나도 떠나고 나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갈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서 그 기억을 다시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편집했던 것 같아요. 완성된 모든 영화는 다 마지막 주인공이자 그 작업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관객이라고들 창작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품은 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분들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죽음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있어서는 각자의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영화가 던진 질문들을 관객분들이 이제 차례차례 답을 하면서 이 작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저는 오늘 유재철 장례지도사님 처음 뵀는데 너무 얼굴이 그 소년처럼 환하고 밝으셔서 약간의 제가 좀 그런 죽음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그림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조금 장례지도사가 조금 천시받는 직업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젊은 층들한테 엄청 속된 말로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걸 포기한 많은 이들이 장례지도사가 되는 걸 꿈꾼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장례지도사로 전향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는 요즘에 어떻게 변화를 느끼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1994년도에 36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장례협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서울역 옆에 있었는데, 전국에 계신 장례시장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예전에는 장의사, 염사, 염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길 나가면 제가 막내였어요, 막내. 그래서 어른들하고 이제 가면 회의 자료 나눠드리고, 음식점 가면 방석 깔아드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일을 배우고 싶어서 전라도, 충청도, 뭐 강원도에서 누가 잘하시는지 여쭤보면 이제 그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2000년도부터 저희 동국대학교 석사과정이 생겼고, 1999년도에 서울보건전문대학교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이 생기고, 지금은 4년제가 2군데, 전문대학교가 4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출돼 나오신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오시니까 이제 어리신 분들이 들어오는데 취직이 잘 돼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장례지도사가 전국에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장례식장이 1,100백 군데, 화장장이 60몇 개 군데 있고, 또 상조회사가 있죠. 봉안당이라는 데가 있죠. 수목장이 있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요가 감당이 안 돼요. 6군데 다 합해봐야 한 200명 이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명이래야 10년이야 2,000명이고, 그 순환이 또 되니까 취직이 잘 되니까 우선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높으니까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요. 예전에는 막 미달이 많았거든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쌈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참신한 이 진행을 해서 그런지
저 만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주 어린 친구들이 와서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염해 주는 걸 보고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감사하죠. 네. 확실히 뭔가 변화가 급격히 있었네요. 그쵸. 3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했죠. 네. 그 죽음을 다루는 또 삶을 다루는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흔히 접하게 되는 거는 병원 풍경과 또 장례식장 풍경이잖아요. 근데 수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없어요.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일부러 배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물의 그 공간보다 인물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어떤 장소보다는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었고, 저도 처음에 엄마의 그 죽음을 임종을 지켜봤을 때부터 이제 장례를 치를 때까지 그 가까이 바라본다는 게 되게 어쩌면 그걸 가까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많이 두려운 존재로 많이 생각했지만 그것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좀 더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두렵고 어두운 것만으로는 아니구나. 어쩌면 이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면서 저는 사실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진 어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엄마의 죽음으로부터 가진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어떤 치유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년이라는 세월이 좀 흐르긴 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어떤 치유의 길을 걸었던 것 같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터뷰 처음에 과거에는 동네에서 그냥 장례를 치르고 이웃분들이 오셔서 같이 그냥 잔치 벌이듯이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누구 어르신 돌아가시면 집 앞에 뭘 걸어놓고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게 막 엄청 우울했던 기억이 안 나고 막 밥 먹으러 가는구나. 어릴 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잔치를 하는구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어릴 때는. 그런 기억인데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장례식장이 생기고 병원에서 다들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무섭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어릴 때는 무서웠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크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계속 그렇게 계속 바라보면서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죽음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데 슬프다거나 무섭다거나 이러다기보다는 되게 좀 덤덤하고 객관적으로 흘러가거든요. 끝나고 나서야지 좀 나한테 오는 게 많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울릴 수 있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감독님이 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본인은 편집하시면서 감정적으로 좀 북받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뭐 만드시는 분마다 다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일단 좀 담담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게 주제가 일단 무겁기도 하고 좀 더 철학적으로 이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기보다는 좀 더 담담하면서도 좀 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를 좀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감정이 복받쳤던 장면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장면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히려 더 무덤덤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감각이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집을 했을 때 첫 기억은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찍어놓고도 다시 화면을 보는데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게 되게 처음에 불편하다가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죽음이란 게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담담하게 그런 감정이 이제 서서히 오면서
어쩌면 이 영화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담담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어떤 삶의 한편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담담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제일 좀 울컥했던 게 영화 시작할 즈음에 애기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 생의 활기가 이상하게 슬프더라고요. 그걸 슬프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막 동요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유재철 장례 지도사님께는 이 작품의 어떤 장면들이 좀 인상적으로 남아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제 죽음에 관련돼서 뭐 더하고 뺐고 막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게 삶의 현장이거든요. 저한테는 그 삶의 현장에 뭐 어떻든 그냥 뭐 어떤 갖춰진 거 없이 그냥 찍으셔서 그걸 담담하게 표현하시고 그게 아까도 이제 제일 그게 낫던 것 같아요. 왜래 파묘도 제가 그때 비슷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뭘 찍고 하루에 뭘 찍고 최민식이하고 유해진 씨가 제 얼굴 대신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좀 그때도 뭐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는데 여긴 더군다나 어떻든 장례지도사 제가 답의하는 일 잘 담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그리고 제 여러 가지 얼굴들이 거기 찍히니까 내 얼굴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지만은 이 작품을 또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생꼭 시점 중에 하나가 유품정리사 김세별 님의 이야기인데 그 분과는 또 어떤 이야기 감독님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나비령 작가님께서 이제 유품정리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유재철 선생님처럼 한번 좀 따라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스탠바이를 좀 하던 시기였죠. 스탠바이를 좀 하다가 연락이 와서 그러면 어떤 집을 이제 정리하러 가야 되는데 오시겠냐 그렇게 해서 따라갔었고 사실 어떤 이야기보다는 좀 더 그분이 일하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고 그거를 관찰자로서 최대한 담담하게 찍고 싶었고 그게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집인데 그 어르신의 이야기인데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특히 이제 이 남긴다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떠나면서 물질을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남길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사람은 떠날 때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를 남긴다든지 몸에서 나온 기름으로 흔적을 남긴다든지 그래서 유품정리사의 집 정리하는 그 집을 갔을 때 그 어떤 죽음이 남긴 냄새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질문을 많이 던지게 만들었어요. 산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삶의 가치 아까 얘기 드렸던 남긴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러면서 또 나는 살아가면서 떠나기 전까지 무엇을 과연 남길 수 있을까? 나는 남길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럴 만한 어떤 가치가 있을까? 뭐 등등 다양한 고민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유품정리사 김세별 선생님을 따라다닐 때는 남기는 것에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다면 오히려 유재철 선생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떤 죽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직업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건 없겠지만 특히 유재철 장례 지도사님께서는 되게 거의 매일 죽음을 또 생각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보람된 순간도 많으셨었겠지만 힘드신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30년 이상 그 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한 2년 동안 깨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만 저한테 왔어요. 참 그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한 시신이 안 왔어요. 험한 시신이라 그러면 뭐 불에 타다가 저한테 오신 분도 있고 또 뭐 험하게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한 2년 동안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한 뭐 몇만 개 직업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진정 어린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뭐 나이가 들면 알잖아요. 그냥 뭐 건성으로 하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진정 어리게 하는 건지 그런 걸 받으니까 뭐 사명감도 생기고 보람도 있고 뒤늦게 그래서 이제 40 넘어서 뭐 석사도 하고 50 넘어서 박사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이상 하던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28에 뭔가를 하다가 홀랑 망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아무거나 돈 되는 일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러다가도 뭐 이거는 진짜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제 그 32년이 됐네요. 네. 힘드셨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가 조금 어려우신? 뭐 힘든 거로 따지면 제가 이제 수천 명의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제일 힘든 장례 누구냐고 꼽으면 노무현 대통령 장례가 제일 힘들었고요. 7일장 동안 어떻게 지나가지도 모르게 막 정신없이 한 2-3시간씩 쪽잠 자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 아주 까다로웠던 장례 하면 또 뭐 법정 스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장례를 치르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나왔지만 그 노원구에 있는 이 근처로구나. 이 근처에 작은 빌딩 3개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인상 쓰고 돌아가셨어요. 무서워서. 죽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고. 이제 우리가 암에 걸려서 이게 꼴깍 넘어갈 때까지 이게 살아있어요. 자기 몸은 점점 움직이지 못하고 뭐 물도 잘 못 넘기게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런데도 머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그 공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책을 읽든지 이렇게 영화를 보든지 이러면서 자기가 공부가 돼 있으면 죽을 때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그분은 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 쓰고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아까 이제 법정 스님 같이 주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제가 봤고 분홍 치마 저고리 입은 할머니 같이 80에 혼자 깨끗하게 이렇게 목욕제가 시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 입고 마지막 숨 쉬는 것까지 그 느끼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죽는 모습을 이제 떠올리잖아요. 마지막 모습을. 저렇게 추하게는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렇게 깨끗하게 갈 수 없을까? 저러려면 나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래서 뭐 중간에 왜 대화다 나누다가 뭐 단식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연습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있다가 누가 숨 잘 못 쉬시고 이러면 무조건 119 부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다가 숨을 잘 못 쉬시면 무조건 그냥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냥 기도학법부터 해요. 그 사람들은. 숨을 못 쉬시면 그분이 뭐 무조건 목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응급실 갔다가 중환자실 가면 여러분들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하루에 뭐 잠깐 만나고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쓸쓸히 아무도 없는 데서 떠나게 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를 감사하죠.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 고독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는 결국 혼자가 다시 되는 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도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장 솔직한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거라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작품이 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뭐 임종과 가까웠던 적도 있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테고, 아예 한 번도 가까운 임종을 못 본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당사자가 죽음과 가까웠던 적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순서도 없고 뭐 인과도 없고 차례도 없는 그런 게 죽음이라서 연습하고 대비하면 좋겠지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나 있을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정답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동이 러닝타임은 길지 않게 끊으셨지만 아마 각자 오늘 보신 관객분들 머릿속에서 그 뒤에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영화 보신 소감을 함께 전해주실 분들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 먼저 드리고 뒤쪽에 드릴게요. 저는 제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가지고 제가 자라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변한 거는 이제 키 같은 거나 얼굴 주름살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그냥 길을 걷다가도 한 번도 그냥 갑자기 이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함이 갑자기 확 찬 날에는 제가 잘 때까지 휴대폰 이거 영상을 봐서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봐야 잠이 들어지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허무하니까. 근데 많이 죄송합니다. 이제 천천히 얘기하세요. 네. 가끔씩 허무함이 밀려 들어오셨을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장례 지도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많았겠죠. 근데 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만 오더니 나중에 뭐 젊으신 분들도 오고, 제가 소아병원하고 계약이 맺어져 갖고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는 이제 죽은 애들, 뭐 아니면 한 2-3살짜리 이런 애들도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새롭고 그러니까 뭐 허무한 생각 가질 생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이쪽에 뭔가를 정리하고 남기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일 그런 계기가 된 게 2015년 5월 11일 날인데, 이제 며칠 있으면 제가 2번째 생일이 들어와요. 10년 만에. 그때는 제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아까 이제 저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그 상황을 얘기 듣고 나서 충분히 죽을 수 있었다. 제가 1-2초 상관으로 살았어요. 손을 뻗쳐갖고 핸드폰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안원까지 해서 제가 머리가 들어갔으면 그냥 쳤으면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나한테도 죽음이 닥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막연한 뭐 두려움 이런 거보다는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뭐 그런 거 허무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너무 멋있었는데 대답이 좀 엉성했죠? 네. 네, 뒤쪽에 계신 관객분한테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저도 유재석을 장례 지도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죽음을 보면서 이게 다들 죽음이란 것은 이렇게 어느 순간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향해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뭐 연예인
분들이 좀 그런 스스로 죽음을 찾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살하신 분들? 예. 자살하신 데 많죠. 네. 그 죽음을 스스로 찾아간 사람과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마지막에 차이가 있는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자살하시면 저희는 넥타이 맸다 그러거든요. 이제 목을 매서 많이 돌아가셔요. 제가 처음에 시작해갖고 IMF가 왔어요. 97년 8년도에 우리 친구가 그 돈에 이제 뭐 너무 힘들어서 그 다니던 회사에서 목을 매서 그리고 어쨌든 그것을 이제 가족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목을 매면 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혀가 나와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면 이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나오면 또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굳거든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근데 또 이제 가족들이 이거 보면 놀랄까봐 이제 친구 부인이고 친구 아들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1시간 동안 넘게 이렇게 막 핀셋 가지고 막 쑤셔 넣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다른 모습은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받아들이시는 분, 분홍 치마저고 입은 할머니, 혼자 대소변 이런 것도 한 10일 동안 곡기를 끊으니까 대소변도 하나도 안 나오시고 스스로 목욕 재개하시고 깨끗하게 돌아가셨거든요. 법정 스님도 주무시는 줄 알았다니까 그냥 돌아가셨다고 가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아. 그냥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분은 40살 때부터 늘상 글에다가 그렇게 쓰셨어요. 내 장래는 번잡스럽게 하지도 말고 관도 쓰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글이 담백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죽음의 명상을 한 것 같고 늘상 이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끌어당겨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린 죽음을 무서우니까 저만큼 밀어놨다가 마지막 들어가실 때 난 잘 죽어야지 이러면 되겠냐고 그게 연습이 돼야 잘 죽지. 응?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됐나요? 네. 저 뒤에 있으셔 또. 네, 이쪽에 마이크 네. 두 분 이어서 있는데 아니 그 옆에 분이 먼저 하셨어. 네, 제가 봤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우리 유재철 장례 지도자님께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감독님, 그 포스터가 보면은 죽는 준비, 이게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액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포스터를 좀 의미하는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재철 장례서 지도자님의 그 영상에서 보면은 손이 그 반창고 그게 계속 그 영상에서도 좀 보였는데 네. 지금 제 손만 좀 봐지더라고요. 그 손이 네. 많이 아까 병원에서 그 진찰 받았던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손에 붙이고 계시는지 두 분께 그냥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네, 뭐 영화는 이제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제작진들과 영화를 홍보하는 팀들과 함께 이제 많은 논의를 한 과정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하면 한 이미지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던 과정에 아이 삼배와 이제 아이의 것과 이제 성인의 것을 같이 겹쳐 놓는 게 그 제안을 받았었고 그 이미지를 이제 한번 보고 나서 되게 이 숨이라는 이야기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제 손은요 직업병이에요. 저희가 가끔가다 이제 염을 하면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사회자님이 그러셨나 매일같이 염하신 것 같다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잘못 우리가 홍보를 했어요. 이게 비싸서 연락을 안 하셨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제가 32년 동안에 6분 했으니까 5년마다 한 분씩 오시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더 많이 하죠. 그런데 가끔 하다 보면 알코올을 자꾸 손에 묻히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자꾸 터요. 지금 특히 이제 이렇게 환절기 때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뭐 약을 바르는데도 안 돼서 아파가지고 그냥 반창고 이렇게 헝겊 반창고 칠해놓으면 감아놓으면 하루 이틀이면 더 꾸들꾸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어깨도 많이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한 7개월 촬영도 중단됐었고 그랬어요. 네. 옆에 선생님. 네, 옆자리. 제가 사회보네. 네. 그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진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주일 정도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사체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유사한 것들도 보면서 삶과 죽음이 사실 바로 옆에 있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 안에도 나왔지만 두 분이 같은 길을 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많은 경우와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마지막 부분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나 이런 질환으로 죽게 될 텐데 그런 걸 누군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겪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 만나 뵙고 질문 드리기 어려워서 다른 분들한테 질문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감독님한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끔찍한 죽음에 대한 영화를 만드신 분은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방식도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셨을까? 그리고 그게 어쩌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 우리 진병현 대표님한테는 저는 사실 저 역시 독립영화를 만드는 연출, 제작 그리고 배급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를 상영하고 배급하는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영화관도 극장 가는 길이라는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찾아뵙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좋은 분들을 뵙게 됐는데 그런 독립영화를 배급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찾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번에 이렇게 세 분한테 질문 여쭤드립니다. 네. 이제 짧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짧게. 두 분이 같은 길을 사시는 것 같은데 업종으로도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바로 누군가 내가 아닌 상대가 당면하면 어떤 걸 하실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고요. 저를 도와주시는데 너무 이제 힘드셔서 아까 거기 있잖아요. 왜 10년 휴식년 달라고. 네. 그걸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드려야죠. 정말요? 근데 제가 이제 형편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고 그리고 가까운 분의 죽음을 이제 보면 저희 이제 어머니가 93이신데 아버지도 동갑이신데 작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셨다가 12월 말에 넘어지셔서 엉덩이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수술 받으시고 한 달 반 동안 꼼짝 못 하시고 지금은 그냥 침대에 누워 계세요. 한 2달 반 지나니까 다리에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 잘 보행이 힘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쭉 보이니까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너무 다 알게 되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러더라도 이제 아버지께서 80 넘어서부터 자기 친구분들이 이제 요양병원 갔다가 막 떠나시는 걸 보더니 절대로 요양병원 안 가신다는 게 소원이세요. 그래서 2달 반 동안 한 2달 넘게 병원 생활 하시다가 어머니가 어떻든 집에 모셔서 이제 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내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지막 그 숨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만큼은 꼭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손잡아드리고 그래도 형제들 중에는 제가 제일 장례를 많이 받고 하시니까 제가 옆에 있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든든하실 것 같고 그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맞이하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실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 젊은 분께서 얘기를 하신 그 어떤, 저도 젊었을 때는 지금부터 더 젊었을 때는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가다가도 허무한 적도 있고, 허무함을 느꼈던 적도 있고, 아무래도 또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길이라는 게 항상 쉬운 길이 아니니까 그런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차피 나로서 살 수 있는 인생 단 한 번밖에 안 오니까 적어도 끝까지는 가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찍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어떤 죽음에 대한 죽음을 사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전에 엄마의 죽음을 보고 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으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그때는 고등학생, 너무 어려가지고 사실 가지도 않고 그냥 철없던 친구들이랑 그냥 철없이 시간을 보냈던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 엄마가 딱 돌아가시니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어떤 치유의 길을 걸었던 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게, 그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됐고,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본다고 나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결국 타인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가족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아이와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숨 쉬고 있는 이 공간에서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면 나의 시간이야 언제든지 희생을 해서 그 아이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기억,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변화,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두 분께 주신 질문이랑 좀 다른 질문이긴 했는데 괜은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회복하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5년 전쯤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한 몇 개월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죽음이 되게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독립영화도 그래서 한 회사도 요양을 하면서 2년 반 정도 휴업을 하고 못했었어요, 일 자체를. 근데 신기한 게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삶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독립영화 배급한 거 너무 어려운 일이고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세 분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좀 그러니까 유체이탈, 체이탈, 그러니까 임사체험처럼 임사체험 하셨다는 게 네. 네, 한번 잠깐 좀 어떤 걸 보았나 말씀 주신 건가요? 어떤 것까지. 예. 사실 제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던 건 덤프 트럭이 제가 서 있는 차를 8.6톤이 밀었기 때문에 저는 순간 완전히 의식이 없었고 일주일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가끔씩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이 천장이 다 석고보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많은 석고보드가 다 스크린으로 보여서 한 20개, 30개 된 수많은 그림들이 마치 죽기 전에 정말 많은 주마등을 본다고 할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카톨릭 신자이기도 한데 거기서 성모님 뵙고, 어린 시절 봤던 수많은 그림 중에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 그런 분들도 뵙고, 그러면서 임사체험인지 아니면 제가 보았던 그냥 환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이 저 세상까지 갔다 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어서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살아있을 수 없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걸 본 게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고요. 그 뒤에는 저 역시 독립영화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삶의 방식이 사실 거의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례 치르러 갔을 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그 청각이 제일 나중에 다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만져보고 뭐 냄새 맡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오감 중에서도 마지막 다치는 게 청각이라고 그러시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막 이러면 그분들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시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누워 있는 환자 상태인 거죠. 그리고 돌아가셔도 요새는 이제 그 TV에서 사자의 이런 걸 많이 보셔서 그런지 8시간 동안 손을 안 대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여기서 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그 나름대로의 이제 살아온 역경에 의해서 빨리 빠져나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더딘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한 8시간 얘기하시던데 8시간 동안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제 좋은 얘기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가님들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직원들한테도 정중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얘기가 좀 꺼였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제 힘 닿는 데까지 저는 영을 하고 싶은데 그날까지도 이 고인이 돈으로 안 보이고 제가 어떻게든 정성껏 해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걸로 지속돼 나가기에 그렇게 기원하고 있어요. 네. 유재철 장례지도사님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안재원에게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요즘에 특히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극화된 죽음들을 보고 있잖아요. 쉽게 죽이고 죽음을 되게 자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죽음을 물론 당연히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진지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인식들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으로서도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20대 때나 어쨌든 좀 더 젊었을 때는 많은 이제 저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고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타인에 의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듯이 그 타인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 어쩌면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양극화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의 논리가 매우 극하게 이제 나눠져 있는 시대에 사실 어떤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의 논리가 흑과 백으로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흑이 있고 백이 있으면 그 안에 또 섞여서 회색이라는 존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시각적인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다양성이 사라지고 다양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사라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다 보니 더욱더 우리의 생각들은 좁혀져 가고 저기 아니면 여기, 죽음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것처럼 너무 그렇다 보니까 더 그런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서 같이 살고 있다면 그 타인을 통해서 어쩌면 개개인들이 어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작은 가치든 큰 가치든 그 가치를 몸으로 느끼면서 좀 삶의 의지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유재철 장례신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음과 뭐 장례 문화 같은 것들이 학문으로도 좀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숨이라는 작품도 죽음에 대한 영화 교육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 친구들이 죽음에 대해서 천천히 그래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어린 친구들이 죽음에 대해서 지도사님께 물어보는 경우도 있나요? 어린 친구들 그렇고요. 뭐 그거보다도 왜 이제 유명한 사람 돌아가시면 뭐 따라 죽는 애들 있죠. 그런 것도 장례 치를 때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 신문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이 죽으면 아무 한 줄거리도 안 나와요. 근데 걔들이 그거 알면 그렇게 안 죽을 것 같은데 지도 그런 줄 알고 막 가는 애들도 있고. 이거 질문하고 좀 다른데. 그리고 요거 좀 설명이 될까요? 네네네. 엔딩 노트. 이 엔딩 노트 이렇게 나눠주셨죠? 이거는 제가 2002년도에 일본의 장례 박람회를 가서 거기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보니까 처음에 가니까 뭐 신기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엔딩 노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책을 3권 정도 사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40페이지 정도를 만들었는데 2년 전에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 나가면서 좀 짧게 김영사에서 만들어준 게 있었는데 요번에 요거 이제 요번에 개봉하면서 다시 또 만든 거거든요. 한 번은 읽어보실만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고 다가올 수 있고 나의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우리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혹시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때는 이제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문화적인 신경 중에 일본 애들은 뭐 하나 딱 정해놓은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내 장례식에 와야 될 사람들, 불러야 될 사람 명단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내 장례식에 부르면 안 되는 사람 명단도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이 사람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 거기는 연락 초대받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그런 명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항목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40페이지가 아니고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너무 막 길어진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줄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참조들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뭐 펼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정성껏 귀하게 만든 그런 책자니까는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저희가 보면서 채워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혼자 이거 밤에 보면 막 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분하게 낮에 햇빛 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슬슬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두 분 손 들어주는데 짧게 질문 한 가지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 약간 감상? 저는 유재터 대표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3월 12일 날 개봉할 때 그 명동 CGV에서 8시 그 작가 그때는 김세별 그 품정리사님도 오셔서 감독님하고 그다음에 유재철 대표님 그다음에 김세별님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까지 가졌는데 거기도 좋았지만 지금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 이 공간에 지금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수 맡으시는 말도 감사합니다. 실은 영화를 볼 때 그 배우자님께서 하셨던 대사 중에 정리를 해놔야 남겨진 사람들이 정신이 없지 않겠다라고 했던 대사가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그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기 말고도 노인대학이나 요양보호사, 호스피스 마지막 강좌 특강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수료 시간을 하고 이러시는데 그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잘 죽냐고. 잘 살면 잘 죽더라고. 잘 사신 분들은 잘 죽더라고. 근데 대충 사신 분들은 아까 같이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서 그 무서워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한번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계기가 되는데 장례식이 어느 날 뭐 그냥 시신 처리하고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 그냥 수다 떨다가 오는 자리로 변질돼 갖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문화도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잘 사신 분들은 잘 돌아가시고 주변 정리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 잘하는데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 입는 옷도 좀 버리려는데 올해부터 이제 필요 없는 거 2, 3년 동안 안 입었던 거 좀 놓고 그러려고 하고 있죠. 그 이제 GV 할 때 이제 김세배 선생님께서 했던 말씀이 저도 계속 기억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까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어떤 분이 김세배 선생님께서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소중히 생각해서 즐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잘 살다 보면 그게 어쩌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 말씀을 잘 사는 거 그냥 잘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해보다가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어쩌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살고 대충 살다 보면 죽는 것도 거의 준비도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좀 더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내 삶을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타인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하루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찾아오는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문 열었을 때 내 몸가짐이나 집안, 꼬락선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잘 정돈돼 있으면 문 열어도 아무런 그런 게 없고 근데 치워야 될 것들이 한가득이고 뭐 그러면은 되게 당황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에 대해서 자주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는 게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 두 분 귀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끝인사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이렇게 화창한 날 나들이 갈 시간이신데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숨이란 작품 의미 있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희망과 네 열심히 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 이제 홍보를 하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 매불쇼하고 뉴스공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불쇼에는 전찬일 평론가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나갔으면 최욱 씨 너무 막 수다 떠는 거에 좀 묻혔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7, 8분 동안인가 저희 거를 너무 홍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이제 27일 날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국이다 보니 4월 3일로 밀렸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영화가 계속 상영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걸 뭐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보신 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셔서 그때까지는 이어지고 4월 말 5월 말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여철 의원님 영화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홍보에는 너무 전문가셔가지고 굉장히 매우 든든하실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손 장기 상영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